미국 주택시장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어. 7월 기존 주택 판매는 한 달 전보다 1.7% 줄었어.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도 6%대 중후반에 머물렀지. 그런데 홈디포의 2분기 매출은 478억 6천만 달러였어. 1년 전보다 5.7% 늘었고 시장 예상도 웃돌았지. 조정 주당 순이익도 예상보다 높았어. 집을 새로 사는 사람은 줄었는데 집을 고치는 회사의 실적은 오히려 좋아진 거야. 대형 리모델링은 계속 약했어. 반대로 페인트 칠과 정원 관리 같은 작은 공사는 버텼지. 더 이상한 건 고객의 거래 건수가 줄었다는 점이야. 사람은 덜 왔는데 한 번 결제할 때 쓴 돈은 늘었어. 이건 소비가 전부 강해졌다는 신호와는 달라. 그렇다면 집이 안 팔리는 상황이 왜 홈디포에는 새로운 매출을 만들었을까? 이번 실적이 주택시장 회복을 뜻하는지 아니면 불황 속 소비 이동인지 알려줄게. 먼저 헤드라인 매출과 기존 매장 매출을 나눠야 해. 둘은 같은 소비 회복을 뜻하지 않아. 기존 매장 매출 증가율은 1.7%였어. 미국 매장만 보면 증가율은 1.3%였지. 전체 성장에는 새 매장과 인수사업 등이 더해졌어. 기존 고객의 소비만 보면 회복 속도는 더 완만했던 거야. 고객의 거래 건수는 1% 줄었어. 대신 평균 결제액은 92.50 달러로 늘었지. 사람이 더 많이 몰려서 실적이 좋아진 건 아니야. 방문한 고객이 한 번에 더 많이 쓴 영향이 있었어. 회사도 연간 전망을 높이지 않았어. 기존 매장 매출은 보합에서 2% 증가를 그대로 예상했지. 시장이 확인한 건 주택 호황이 아니야. 주택 거래가 막혀도 유지되는 소비가 있다는 사실이야. 이 구조를 알려면 집 한 채가 거래될 때 어떤 소비가 따라오는지부터 봐야 해. 사람이 새 집으로 이사하면 페인트를 다시 칠해. 바닥과 조명을 바꾸고 가전과 가구도 새로 사지. 판매자는 집을 내놓기 전에 수리할 수 있어. 구매자는 입주한 뒤 자기 취향에 맞춰 다시 고쳐. 그래서 주택 거래량은 홈디포 매출의 중요한 출발점이야. 집이 많이 팔릴수록 큰 공사와 자재 주문도 늘어날 수 있어. 그런데 지금 미국인은 집을 옮기기 어려워. 값도 높고 새로 받을 모기지 금리도 비싸기 때문이야. 여기에 더 강한 장벽이 하나 있어. 기존 집에 묶여있는 낮은 대출금리야. 저금리 시기에 집을 산 사람 가운데는 3% 안팎의 고정금리를 가진 가구가 많아. 이 사람이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옮기면 기존의 싼 대출을 포기해야 해. 새 대출은 6%대 중후반 금리를 부담해야 하지. 집값이 같아도 매달 내는 이자가 크게 늘어나는 거야. 숫자로 보면 차이가 더 선명해. 40만 달러를 30년 동안 빌린다고 해보자. 금리가 3%면 월 원리금은 약 1,700달러야. 6.5%면 약 2,530달러로 뛰어. 같은 금액을 빌려도 매달 약 830달러를 더 내야 해. 세금과 보험을 제외한 원리금만 비교한 숫자야. 이 정도 차이면 새 집이 필요해도 이사를 미룰 수 있어. 기존 대출의 가치는 이른바 모기지 잠금 효과야. 그런데 이사를 안 간다고 집 관련 소비가 사라질까? 오히려 다른 방향으로 이동할 수 있어. 새 집을 사는 대신 현재 집에 더 오래 살게 돼. 그러면 낡은 부분을 계속 고쳐야 하지. 우리 새는 수도관은 금리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아. 고장난 냉난방기와 전기설비도 마찬가지야. 외벽과 지붕, 정원도 시간이 지나면 손봐야 해. 이 소비는 새집 구매보다 미루기 어려워. 그래서 주택 거래가 줄어도 수리와 유지보수 수요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이번 분기 홈디포에서 나타난 변화가 바로 이거야. 큰 리모델링보다 작은 프로젝트가 매출을 바쳤어. 시장 분석에서는 소규모 프로젝트가 1.5% 늘었고 대형 프로젝트는 2.1%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어. 페인트와 정원용품, 간단한 배관 부품은 큰 대출 없이도 바로 살 수 있어. 반면 주방 전체 교체와 바닥 공사, 대형 가전 교체에는 수천 달러가 들 수 있지. 자기 현금이 부족하면 대출이나 주택담보 신용한도가 필요해. 금리가 높을수록 이런 공사는 먼저 미뤄져. 같은 주택 관련 소비라도 금리에 반응하는 속도가 서로 다른 거야. 여기서 홈디포의 거래 건수와 결제액도 다시 봐야 해. 고객은 1년 전보다 1% 적게 방문했어. 그런데 평균 결제액은 90.02달러에서 92.50달러로 약 2.8% 늘었지. 사람이 더 많이 몰려서 매출이 오른 건 아니야. 방문한 사람이 한 번에 더 많이 쓴 영향이 있었어. 여기에는 상품 가격과 구매 구성이 함께 들어가. 비싼 품목의 비중이 늘어도 평균 결제액은 올라갈 수 있지. 따라서 평균 결제액 상승을 소비자의 구매력이 강해졌다는 증거로만 보면 안 돼. 거래 건수는 줄고 결제액만 늘었다면 고객 기반은 여전히 조심스럽다는 뜻일 수 있어. 홈디포 매출을 바친 또 다른 축은 전문 시공업자야. 홈디포는 일반 소비자만 상대하는 회사가 아니야. 지붕과 배관, 전기와 조경을 담당하는 전문 시공업자에게도 자재를 공급해. 전문가의 수리 주문은 일반인의 충동 구매와 달라. 고객집에서 문제가 생기면 필요한 자재를 사야 하지. 홈디포는 전문 고객용 신용과 배송, 대량 주문 관리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왔어. 지붕과 조경, 자재 유통망을 인수하면서 전문 시공업자에게 파는 품목도 넓혔지. 이 전략은 주택 거래가 약할 때 방어력이 될 수 있어. 새 집 판매가 없어도 기존 집의 수리는 계속되기 때문이야. 특히 오래된 주택은 배관과 전기, 지붕과 냉난방 설비를 반복해서 교체해야 해.
홈디포는 이 구조에서 단순 소매점보다 주택 유지보수 공급망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하지만 전문 고객이 있다고 위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대형 프로젝트가 줄면 시공업자의 일감도 약해질 수 있어. 공사 수주 잔고가 줄고 신규 문의가 감소하면 몇 달 뒤 자재 주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지. 그래서 전문 고객 매출은 현재의 방어막이지만 주택 불황과 완전히 분리된 수요는 아니야. 이번 실적을 주택시장 회복으로 잇기 어려운 이유가 하나 더 있어. 회사가 연간 전망을 그대로 유지했기 때문이야. 경영진이 하반기 수요가 강하게 살아날 것으로 확신했다면 매출이나 이익 전망을 높일 수도 있었어. 하지만 기존 매장 매출 전망은 보합에서 2% 증가였어. 조정주당 순이익 전망도 보합에서 4% 증가로 유지했지. 이건 회사가 소비 붕괴를 보지는 않지만 강한 주택 회복도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번 실적의 정확한 표현은 호황이 아니라 예상보다 강한 방어력이야. 주택시장이 얼어붙었는데도 작은 수리와 유지보수, 전문 고객 수요가 매출의 바닥을 지켜준 거지. 여기서 반대 설명도 점검해야 해. 매출 증가가 전부 소비 이동 때문은 아닐 수 있어. 첫째는 인수한 사업과 유통망의 기여야. 전체 매출과 기존 매장 매출의 차이에도 이 효과가 들어가. 둘째는 평균 결제액 상승이야. 같은 수량을 사도 가격이 오르면 매출액은 커질 수 있어. 셋째는 계절과 날씨야. 여름철 정원관리와 야외공사는 날씨에 따라 크게 움직여. 그래서 매출 한 줄만 보고 소비가 좋아졌다고 결론 내리면 안 돼. 거래 건수와 기존 매장 매출을 함께 봐야 해. 반대로 주택 판매가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홈디포 매출도 무조건 줄 거라고 봐도 안 돼. 사람이 이사하지 않으면 기존 집을 더 오래 사용해. 그 과정에서 수리비는 오히려 늘 수 있기 때문이야. 이건 미국 소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신호도 아니야. 다만 소비자가 위험을 줄이는 방식은 보여줘. 집을 새로 사고 수만 달러짜리 공사를 하기보다는 필요한 부분만 작은 금액으로 고치는 거야. 소비를 포기한 게 아니라 결정을 작게 나누고 있는 셈이지. 이 변화는 다른 유통기업에도 연결돼. 가구와 대형가전은 주택거래에 더 민감할 수 있어. 반면 페인트와 공구, 배관 부품처럼 유지보수에 필요한 상품은 상대적으로 버틸 수 있지. 따라서 같은 주택 관련 업종이라도 매출 구조에 따라 실적이 크게 갈릴 수 있어. 그럼 앞으로 홈디포와 미국 주택 소비는 어떻게 움직일까? 세 가지 경로로 나눠볼 수 있어. 첫 번째는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며 주택 거래가 다시 늘어나는 경우야. 집을 팔고 새 집으로 옮기는 사람이 늘면 이사 전후의 수리와 대형 프로젝트가 함께 살아날 수 있어. 주방과 바닥, 대형가전 같은 비싼 품목의 주문도 늘어날 가능성이 커. 이때는 거래 건수와 평균 결제액이 함께 오를 수 있어. 기존 매장 매출도 현재보다 빠르게 성장하게 되지. 전문 시공업자의 수주 잔고까지 늘어난다면 이번 회복은 더 오래 이어질 수 있어. 두 번째는 금리가 높은 상태로 오래 남는 경우야. 사람들은 계속 이사를 미루게 돼. 작은 수리와 정원관리 수요는 버티지만 대형 리모델링은 약한 상태가 이어질 수 있어. 이 경우 홈디포 매출은 완전히 무너지진 않아. 하지만 낮은 한 자릿수 성장에 머물 가능성이 커. 가격과 평균 결제액이 매출을 지지해도 거래 건수가 계속 줄면 성장의 질은 약해질 수 있어. 세 번째는 고용과 소득까지 함께 약해지는 경우야. 그때는 작은 수리도 미루기 시작할 수 있어. 고장난 설비처럼 꼭 필요한 지출만 남고 페인트와 정원관리 같은 선택적 소비도 줄 수 있지. 거래 건수와 평균 결제액이 동시에 내려가면 기존 매장 매출도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커. 재고가 쌓이면 할인 판매가 늘고 매출 총이익률도 압박받을 수 있어. 세 경로를 가르는 첫 번째 숫자는 모기지 금리야. 6%대 중후반에서 뚜렷하게 내려오는지가 중요해. 두 번째는 기존 주택 판매와 계약대기 지표야. 거래가 늘어야 이사 관련 소비도 실제로 살아나. 세 번째는 홈디포의 거래 건수와 평균 결제액이야. 둘이 함께 올라야 소비 기반이 넓어졌다고 볼 수 있어. 네 번째는 1,000달러가 넘는 대형 구매의 흐름이야. 이 숫자가 회복돼야 주택시장의 체력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어. 전문 시공업자의 수주 잔고와 주문 증가율도 중요해. 현재 수리 수요가 몇 달 뒤에도 이어질지 보여주기 때문이야. 여기서 가장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어. 집을 안 사면 수리비가 계속 늘어나는 걸까?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 기존 집에 더 오래 살수록 고칠 곳이 생기기 때문이야. 하지만 수리비가 집 구매비를 영원히 대체할 수는 없어. 대형 공사와 가전교체는 결국 주택거래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작은 수리가 홈디포를 방어할 수는 있지만 과거의 강한 주택 호황을 완전히 대신하진 못해. 또 홈디포 실적이 좋으면 미국 소비도 강하다고 봐야 할까? 그것도 절반만 맞아. 필요한 수리에는 돈을 쓰고 있지만 큰 대출과 장기 프로젝트는 피하고 있어. 소비자가 지갑을 완전히 닫은 건 아니야. 대신 금융비용이 큰 지출부터 줄이고 있는 거지. 이번 해석이 틀렸다고 볼 조건도 있어. 주택 판매는 계속 줄어드는데 대형 프로젝트가 회복되는 경우야. 그렇다면 이사 수요보다 임금과 주택 자산, 대출 접근성 같은 다른 힘이 더 강해졌다고 봐야 해. 반대로 모기지 금리가 내려가고 주택 판매가 늘어도 홈디포 거래 건수가 계속 줄 수 있어. 그때는 소비자가 다른 업체로 이동했거나 홈디포의 가격 경쟁력에 문제가 생겼는지 다시 봐야 하지. 결국 집은 안 팔리는데 홈디포 매출이 늘어난 건 미국 주택시장이 회복됐기 때문이 아니야.
높은 금리에 이사를 포기한 사람들이 현재 집에 더 오래 머물며 필요한 부분을 고쳤기 때문이야. 작은 수리와 전문 고객 수요가 매출을 지켰고 더 높은 평균 결제액과 인수사업도 성장을 보탰어. 하지만 거래 건수와 대형 프로젝트는 여전히 약해. 그래서 이번 실적은 주택 호황의 시작보다 고금리 시대의 소비가 이동한 방향을 보여준 숫자야. 오늘의 돈의 시그널은 여기까지야. 다음 신호에서 다시 만나.